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한 장례식장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부고를 듣고 모인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사이에서 벌어진 격렬한 다툼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가져가냐고요? 저건 우리 애들 몫이에요. 고인의 물건을 두고 벌어진 이 참담한 싸움은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유품정리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제가 목격한 이 충격적인 장면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꼭 천천히 실행에 옮겨보세요. 제가 장례식장의 그 사건을 목격한 이후 저는 사람들이 생전에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도록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의뢰인의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상자들, 서랍 속에 가득한 오래된 편지들, 벽을 따라 빼곡히 늘어선 책장들. 90년 인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그러나 혼돈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천 명의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으고 아끼던 물건들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작년 겨울 88세로 돌아가신 박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던 날의 일입니다. 할머니의 딸과 함께 서랍을 열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70년 된 결혼식 사진 한 장과 함께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남편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돼요. 그 순간 할머니의 딸은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우리가 엄마 물건을 정리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일을 20년 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저는 제가 수천 명의 유품을 정리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60세 이후 당장 버려야 할 7가지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들을 정리함으로써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떠난 후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실화를 바탕으로 물건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는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그만큼 더 많은 물건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88%가 필요 이상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까지 정리된 기분이에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리 방법이 아닌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물건을 25%만 줄여도 불안감과 공허함이 5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움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말입니다. 이제 제가 20년간 수천 명의 유품을 정리하며
발견한 60세 이후 당장 버려야 할 7가지 물건 중 첫 번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가족 사진, 편지, 앨범, 영상 기록 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저는 76세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사진사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필름 카메라로 시작해 디지털 시대까지 살아오신 분이었죠. 할머니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압도되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앨범으로 가득했고 서재에는 45년간의 필름 네거티브가 상자째로 쌓여 있었으며 컴퓨터에는 디지털 사진이 무려 10만 장 이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원 씨, 나 죽으면 이거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떠나기 전에 정리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담긴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3개월에 걸쳐 사진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사진을 보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첫 카메라로 찍은 결혼식 사진, 자녀들의 첫 걸음마, 남편과의 마지막 여행. 그 사진들 속에는 한 여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할머니가 1970년대 앨범을 펼쳤을 때였습니다. 그 속에는 지금은 40대가 된 딸이 5살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우리 딸이 처음으로 피아노 발표회를 한 날이에요. 너무 떨려서 무대에 못 나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맘껏 연주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딸은 나를 잘 찾아오지도 않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작업이 단순한 물건 정리가 아니라 할머니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모든 사진 중 가장 의미 있는 500장만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별로 특별 앨범을 3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결혼까지, 두 번째는 자녀들의 성장 과정, 세 번째는 노년의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완성된 앨범을 보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보여요. 너무 많은 사진 속에서 정작 소중한 순간들이 묻혀 있었네요. 이제 내 자식들에게 진짜 의미 있는 추억만 남겨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할머니의 세 자녀들은 제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특히 평소 관계가 소원했던 둘째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리해두신 사진첩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피아노 발표회 하던 날 사진이 있었는데 뒷면에 내 딸이 가장 빛나던 순간 내 용기가 자랑스럽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정리된 사진들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가족 간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진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만 선별하여 정리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 영적인 물건들입니다. 성경, 불경, 묵주, 염주, 기도서, 부적 등 영적인 물건들은 많은 분들에게 위안과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도 때로는 과하게 모이면 오히려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제가 83세 박종현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불교를 믿어온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그의 집 한쪽 방은 완전히 불교 박물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불상 23개, 각종 불경 200여 권, 사찰에서 가져온 기념품들, 전국 108산사를 순례하며 모은 염주들과 기도용품들, 그야말로 한평생 신앙생활의 흔적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지원 씨, 내가 왜 당신을 부탁했는지 알아요? 박 할아버지의 첫 마디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내 가족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아내도, 두 아들도, 며느리도 내가 죽고 나면 내 평생 모은 이 불교 물품들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에요.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물려주기도 곤란하고.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그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물건을 들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가장 오래된 불상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이건 내가 35살 때 첫째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때 모신 거예요. 의사가 살기 힘들다고 했을 때 나는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불상 앞에서 제 목숨을 아들에게 주시면 평생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50살이 되었어요. 교회 장로가 되었지만 내 신앙을 존중해줘요. 하지만 내가 없으면 이 불상들이 그에게 짐이 될까봐. 우리는 3주에 걸쳐 할아버지의 불교 물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불상 하나와 할아버지가 직접 필사한 반야심경 한 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역 사찰과 불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홀가분해 하셨습니다. 지원 씨, 알고 보니 내 믿음은 이 많은 물건 속에 있지 않았어요. 내 마음 속에 있었던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집착하지 말라는 건데 내가 이렇게 많은 물건에 집착하고 있었네요. 정리가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는 남은 불상 하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결심을 한 듯 장로인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가 살 수 있게 해준 불상이야. 내 종교와 다르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란다. 내가 가지고 있어 줄래?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불상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의 상징이니까요. 그 순간 할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존재했던 종교적 벽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6개월 후, 박 할아버지가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치러졌지만 아들의 집 서재 한쪽에는 아버지의 불상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아들의 존경,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종교적 영적인 물건들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앙과 사랑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물건들에 둘러싸여 정작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마세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만 남기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다른 신앙을 가진 가족들 사이에서도 물건을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싹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된 옷과 신발입니다. 어르신들 집을 방문하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옷과 신발입니다. 평생 모아온 옷들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옷들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만난 72세 홍영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홍영자 여사는 30년간 백화점 VIP 고객이었습니다. 최상위 1% 고객으로 매 시즌 새 옷을 구입했고 명품 가방과 신발만 해도 200개가 넘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안에는 3개의 드레스룸이 있었고 각 방마다 벽장이 옷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님방 침대 밑에도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가난했던 시절, 나는 좋은 옷 한 벌 없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원하는 옷은 다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버려요? 하지만 그녀의 딸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옷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증하자니 너무 많고 솔직히 큰 부담이에요. 저는 홍 여사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많은 옷 중에서 실제로 최근 1년간 입으신 옷은 몇 벌인가요? 놀랍게도 그녀가 실제로 입은 옷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옷장을 열고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디자이너 드레스,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태그가 그대로 붙은 코트들, 신발장 가득한 구두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상자에서 발견한 30년 전 웨딩 드레스였습니다. 홍 여사는 그 드레스를 꺼내 들고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이 드레스, 내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무리해서 사주신 거예요. 당시에는 최고급 드레스였어요. 어머니가 내 딸은 남부럽지 않게 시집 보낸다고 하셨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이 드레스를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6개월에 걸쳐 옷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홍 여사도 점차 정리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각 옷에 담긴 추억을 이야기하고 사진으로 남긴 뒤 실제로 앞으로 입을 옷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홍 여사가 자신의 명품 옷 중 일부를 어려운 환경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기증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면접용 정장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자신의 고급 정장 30벌을 기증했습니다. 내가 이 옷들을 입으며 성공했듯이 이 아이들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옷장 정리가 끝난 후 홍 여사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개의 드레스룸 중 2개는 손님방과 서재로 바뀌었고 남은 옷들은 모두 한 옷장에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물건에 짓눌리지 않는 기분이에요.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것도 더 쉬워졌고 무엇보다 내 옷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요. 내가 이렇게 많은 옷을 왜 모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그건 결핍에서 오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1년 후 홍 여사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기증한 옷을 입고 취업에 성공한 한 청년의 감사 편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내 옷장을 비우고 나니 마음에 더 많은 공간이 생겼어요. 이제는 물건을 사는 대신 여행을 다니며 경험을 쌓고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 몰랐어요.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 여사는 그 청년이 보낸 취업 성공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은 다름 아닌 자신이 어릴 적 가난했던 동네 이웃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우연의 일치를 통해 삶의 순환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옷을 통해 얻으려 했던 것은 결국 존중과 인정이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나눌 때 생기더군요. 이제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채움이 아닌 비움으로 채우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래된 옷과 신발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과거 상처나 집착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 다른 이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돈과 금융 관련 물건 및 오래된 서류입니다. 평생 모아온 통장, 카드, 금융 관련 서류, 세금 관련 문서, 영수증, 때로는 현금까지. 이런 종류의 물건들이 어르신들 집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복잡하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 가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잊지 못할 78세 최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1950년대부터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거실 한쪽에는 서류가 담긴 상자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60년 가까이 모든 영수증과 세금 서류, 통장을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내 인생의 증거야. 정직하게 세금 내고 빚 안 지고 살았다는. 할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최 씨는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서류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요. 어디에 중요한 서류가 있는지, 어떤 통장이 실제로 사용 중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현금을 어디에 보관하시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서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1960년대 영수증부터 시작해 평생의 모든 금융 기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해지된 통장, 이미 문을 닫은 은행의 서류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 증서들.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체계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오래된 박스 하나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여러 개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행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세대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많은 현금을 집에 두시면 위험해요.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아들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내 눈앞에 두고 싶었어. 우리는 4개월에 걸쳐 서류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최근 5년간의 세금 서류, 현재 사용 중인 통장과 금융상품 관련 서류, 부동산 서류 등 중요한 것들만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들은 파쇄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재활용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할아버지를 설득해 집에 보관 중인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점차 가족들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발견한 가장 감동적인 것은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손자들을 위해 따로 모아두신 통장이었습니다. 손자들이 태어날 때마다 통장을 개설해 매월 조금씩 저축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통장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쭤보자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깜짝 선물로 남기고 싶었어. 내가 없어도 손주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결혼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랐지. 우리는 이 통장들을 포함해 모든 금융 자산에 대한 명확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각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상속 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정리가 끝난 후 할아버지의 금융 서류는 단 한 개의 파일함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류되고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불안해하셨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홀가분해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됐어. 그동안 불필요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통장의 존재를 직접 알려주기로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가족 모임을 열어 각 손자에게 통장을 전달했습니다. 첫째 손자의 통장에는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금융 자산을 정리함으로써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생전에 그 사랑을 직접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금융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복잡한 상속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 교훈입니다. 돈과 금융 관련 물건, 오래된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담은 중요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혼란과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요한 금융 정보는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적 자산보다 더 값진 것은 그것을 통해 전달되는 사랑의 마음임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자기기들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60대 이상 세대는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부터 시작해 CD 플레이어, 초기 컴퓨터, 휴대폰 등 기술의 변화를 몸소 경험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어르신들의 집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낡은 전자기기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70세 이강준 교수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30년간 대학에서 공학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에 항상 관심이 많았고 최신 기기가 나올 때마다 구매하는 얼리어답터였습니다. 그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전자기기 박물관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작업실 한쪽에는 70년대 타자기부터 시작해 8, 90년대 초기 컴퓨터들, 각종 프린터, 스캐너, 팩스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재에는 수십 개의 라디오, 워크맨, CD 플레이어, MD 플레이어가 있었고, 옷장 속에는 1세대 휴대폰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세대의 핸드폰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용하던 전구까지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기기들을 왜 보관하고 계신가요? 제가 묻자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기술의 역사야. 내가 살아온 시대의 증거이기도 하고, 특히 1984년 매킨토시 컴퓨터는 내가 처음으로 논문을 쓴 기계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나? 그러나 교수님의 아내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이 쓰레기들을 언젠가는 내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무게도 무겁고
어디에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더 큰 문제는 이 기기들 속에 교수님의 중요한 개인 정보와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는 교수님의 연구 자료, 개인 이메일, 금융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고, 휴대폰에는 연락처와 메시지,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3개월에 걸쳐 이 방대한 전자기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각 기기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와 저장 장치에서 연구 자료, 가족 사진, 중요 문서들을 백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은 자신도 잊고 있던 소중한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디지털 자료를 클라우드와 외장 하드에 정리해 저장했습니다. 특히 가족 사진과 영상은 시간 순으로 분류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사용할 기기와 그렇지 않은 기기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남기고 싶어 했지만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손자가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10살 손자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컴퓨터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박물관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순간 교수님은 자신의 소장품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유산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물건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기술들의 발전을 목격한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이것들을 모두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는 함께 몇 가지 정말 의미 있는 기기들만 선별했습니다. 교수님의 첫 컴퓨터, 논문을 쓴 타자기, 결혼 후 처음 구입한 라디오. 이런 진정으로 스토리가 있는 몇 가지 아이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적절히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기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교수님이 자신의 오래된 기기들을 지역 공학 전문 학교에 기증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특히 빈티지 컴퓨터와 오디오 장비들은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기계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했듯이 다음 세대도 이것들을 통해 기술의 역사를 배웠으면 좋겠어. 기증식 날 학교 측에서 교수님을 초대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의 기기를 보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고 교수님은 오히려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 물건들이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네요. 정리가 끝난 후 교수님의 작업실은 깔끔하게 변모했습니다. 꼭 필요한 컴퓨터와 태블릿, 스마트폰만 남기고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정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 중요한 사진과 자료를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물리적인 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추억과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교수님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새 기기를 구입하는데 시간과 돈을 썼다면 이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여정과 기술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는 많은 젊은 공학도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5번째 교훈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안전하게 백업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몇 가지만 남기세요. 물리적인 기기보다 그 안에 담긴 추억과의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물건이 다른 세대에게 영감과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6번째, 장식품 및 수집품입니다. 수집은 많은 분들의 평생 취미이자 열정입니다. 도자기, 그림, 우표, 동전,
인형, 골동품. 60대 이상 세대분들 중에는 수십 년간 특정 물건을 수집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수집품들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여정, 추억, 때로는 정체성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수집품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인숙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인숙 여사는 40년 넘게 도자기를 수집해온 열정적인 수집가였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거실과 서재에는 600여 개의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자부터 현대 작가들의 작품까지 그녀의 컬렉션은 그야말로 방대했습니다. 첫 상담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자기들은 내 인생의 역사예요. 각 작품마다 구입한 장소, 만난 사람, 그때의 감정까지 모두 기억나요. 첫 월급으로 산 것부터 남편과 함께 여행 중에 발견한 것까지. 내가 없으면 이것들은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딸인 정 씨는 어머니의 수집품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열정을 존중하지만 솔직히 이 모든 도자기가 저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이것들을 모두 보관할 만큼 크지 않고 판매하려고 해도 전문 지식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박 여사와 함께 천천히 도자기 컬렉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는 모든 도자기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각 작품의 사진, 구입 시기, 작가 정보, 예상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박 여사에게 그 도자기가 갖는 개인적인 의미를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여사는 자신의 컬렉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도자기가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어떤 작품이 정말 소중하고 어떤 것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모아둔 것인지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박 여사가 자신의 도자기를 분류하면서 각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주었을 때였습니다. 이 청화백자는 너희 아버지가 내 30번째 생일에 선물해 준 거야. 그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는데 아버지는 몇 개월 동안 몰래 돈을 모아서 이걸 사주셨어. 딸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수집품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4개월에 걸쳐 박 여사의 도자기를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50개의 핵심 컬렉션으로 이는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는 있지만 개인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은 작품들로 이는 박물관이나 전문 수집가에게 판매하거나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 여사가 지역예술대학의 도예과에 자신의 컬렉션 일부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집품이 단순히 장식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도자기들을 통해 느낀 아름다움과 감동을 젊은 학생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증식 날, 학교는 박인숙 도자기 컬렉션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그녀의 안목과 열정에 감탄했고, 그녀의 컬렉션은 교육 자료로 소중히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은 박 여사가 각 가족 구성원에게 특별히 선택한 도자기를 선물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각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 다화는 내가 너의 결혼식 일주일 전에 구입한 거야. 너와 남편이 차를 마시며 평생 대화를 나누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자기는 단순한 물건을 넘어 세대를 잇는 이야기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끝난 후 박 여사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00여 개의 도자기 대신 가장 소중한 50개만이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각 작품은 이제 더 잘 보이고 더 깊이 감상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진짜 보물들이 빛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을 때는 오히려 각각의 아름다움이 묻혀 있었네요. 더 놀라운 변화는 박 여사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수집에 들이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새로운 취미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작품을 창작하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40년 동안 남들의 작품을 모았는데, 이제는 내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어요. 1년 후, 박 여사는 자신의 첫 도자기 작품을 딸에게 선물했습니다. 비록 전문가의 작품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새로운 열정이 담긴 가장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으신 도자기도 아름다웠지만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이 작품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6번째 교훈입니다. 장식품과 수집품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그 양이 너무 많아져 정작 소중한 가치가 묻히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치 있게 나누어 주세요. 물건을 소유하는 즐거움보다 그것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창조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수집품이 다음 세대에게 영감과 배움의 기회가 될 때, 그것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7번째, 개인적인 일기나 기록입니다. 평생 동안 써온 일기, 편지, 메모, 수첩 등의 개인적인 기록들은 때로는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유품이 됩니다.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74세 윤미영 여사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미영 여사는 50년 넘게 일기를 써온 소설가였습니다. 출판된 작품 외에도 그녀의 서재에는 수십 권의 일기장과 미완성 원고, 아이디어 노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자신의 기록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딸이 이 모든 기록을 읽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내 가장 엄밀한 생각들, 때로는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까지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맞을까요? 윤 여사의 고민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기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공간이기에 순간의 분노나 서운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본인이 떠난 후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녀의 걱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녀의 방대한 기록물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들을 시대별로 분류하고 내용에 따라 카테고리를 나누었습니다. 문학적 가치가 있는 창작 노트와 아이디어, 가족 역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들, 그리고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일기들로 구분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윤 여사가 30년 전 딸에게 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딸이 사춘기 시절 가출했을 때 쓴 편지였는데 그녀는 이 편지를 결코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이런 편지를 썼지만 지금 읽어보니 내 감정을 추스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에요. 이런 것까지 남겨두면 딸이 오해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함께 이런 개인적인 기록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남길 것과 폐기할 것을 구분했습니다.
윤 여사는 자신의 문학적 기록은 지역 문학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했고, 가족사에 관한 중요한 기록은 별도로 정리하여 딸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윤 여사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일기를 재구성하여 가족을 위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일기에서 가족과 나누고 싶은 긍정적인 기억과 사랑의 표현들을 발췌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내 일기에는 화났을 때의 감정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랑과 감사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정리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3개월의 정리 작업 끝에 윤 여사의 서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학적 가치가 있는 기록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문학관 기증을 기다리고 있었고, 가족사 관련 기록은 아름답게 재본되어 딸에게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부정적인 기록들은 윤 여사가 직접 검토한 후 정중히 소각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 기록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영감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리가 끝난 후 윤 여사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되 그날의 감사한 일들과 행복했던 순간들만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감사함과 사랑에 집중하고 싶어요. 내가 떠난 후에도 이 일기들이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7번째 교훈입니다. 개인적인 일기와 기록은 그 자체로 소중한 인생의 기록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생전에 이런 기록들을 정리하여 정말로 남기고 싶은 긍정적인 메시지와 지혜만 전달하세요. 우리의 글이 담긴 종이는 언젠가 사라지더라도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지혜는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정리해야 할 7가지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진과 추억이 담긴 물건, 종교적 영적인 물건, 오래된 옷과 신발, 돈과 금융 관련 물건,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장식품 및 수집품, 그리고 개인적인 일기나 기록까지. 제가 20년간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물건들은 결국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남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사랑과 추억, 그리고 지혜입니다. 제가 만난 모든 어르신들의 공통된 후회는 좀 더 일찍 정리할 걸 이었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 많은 물건들이 정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습관적으로 모아둔 짐에 불과한가요? 오늘 하나의 서랍, 한 칸의 옷장, 작은 상자부터 시작해보세요. 눈앞에 물건을 들고 자문해보세요. 이것이 내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할까?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까? 정리는 결코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과거에서 진정으로 빛나는 보석만을 골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물건으로 가득한 공간이 아닌 사랑과 의미로 가득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비움으로써 더 큰 행복을 채우는 여정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가볍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